네, 그 다음에 이제 손탁 호텔인데, 아까 말했던 그 알자스에서 온 손탁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그 고종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동 그 이화여고 지금도 그 정동은 그 근대 그 아주 그 독특한 정치가 남아있죠. 그 이화여고에서 덕수궁에 이르는 그 길목을 걸으면 마치 근대에 어느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정치를 갖고 있어요. 돌담이 남아있고 기와가 보이고 또 왕의 그 거처였던 덕수궁에 그 돌담이 또 있고 궁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정동에 1902년에 세워진 서양식 호텔인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화여고 그 100주년 기념관 근처에 있었던 1184평에 달하는 황실 소유의 가옥 및 토지를 고종이 이제 손탁에게 하사해서 호텔을 지어서 이제 운영을 맡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양인들이 막 빈번하게 드나들고 이 나라에 이제 그 뭔가 그 외세가 드나들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우리를 도우려는 세력과 또 침략하려는 세력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들이 와서 사실은 묵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 이 호텔 하나가 생김으로써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몇 개 있긴 했지만 가장 유명하고 주목받는 그런 서양식 호텔이자 이제 사교적인 공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손탁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커피를 이제 고종에게 소개하면서 또 고종 황제와 사실 커피를 소개했다면 그냥 커피만 음, 좋겠습니까? 커피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곳이 근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이제 반일 활동가였던 헐버트, 베델,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죠. 이 사람들도 이 호텔에서 먹었고 또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 특파 대사 이토도 어, 이 조약 체결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 역사의 막 소용돌이가 이 호텔 안에서 뭐 객실에 따라서 이쪽은 뭐 러시아, 이쪽은 뭐 일본, 또 이쪽은 뭐 독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묵으면서 이 호텔 안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 어떤 콘텐츠 제작자가 된다면 이 손탁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만들고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게임이나 다양한 장르를 어,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수업에서의 근대는 언제냐 했을 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학자들의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갑오 개혁에서부터 청일 전쟁, 그리고 대한제국의 성립, 그리고 러일 전쟁, 을사 조약, 한일 합병, 그리고 해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갑오 개혁 1894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조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근대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어, 사실 당시에 이제 제작되었겠죠. 그림 엽서인데 이게 이제 불어로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조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이제 프랑스에 아마 소개되었을 법한 그런 그림 엽서인데
러일 전쟁을 풍자한 그림 엽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선의 산하가 그려져 있는 듯해요. 이렇게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 그냥 산들, 그리고 벌판, 거기에 세 명의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한복을 입은 여인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쓴 이 인물이 그 여인을 막 이렇게 달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본인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뒷짐을 딱 진 듯한 이 인물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주 째려보고 있죠. 노리는 거예요, 저 여인을. 그런데 이 그림 엽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이라는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가 서로 조선이라는 여인을 범하고자 하는데 결국 일본이 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그 꽁솔라스용 불어로 위로라는 뜻인데요. 이제 밑에 막 써 있어요. 불어로. 제가 이제 옛날에 불어 좀 했잖아요. 프랑스어가 나왔으니까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막 사전 놓고 했더니 자기야 만약 내가 당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저 뚱뚱한 수태지 같은 러시아군이 자기를 침범했을 거야. 라고 지금 여인을 달래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오른손에 있는 그 쪽박같이 생긴 그 항아리는 깨졌죠. 거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주성. 조선의 자주성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승선을 잡은 일본이 결국은 조선 내에서의 승기를 잡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이 풍자, 프랑스 사람들은 만화로 이렇게 풍자를 좋아해요. 오늘날도 그 전통은 계속되는데 과거에도 그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그림 엽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일본이 당시에 만든 그림 엽서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본어로 신장하는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엽서에 이게 이제 조선의 지도가 있는데 1911년과 1933년의 산업을 비교한 지도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1911년도에는 쌀도 이렇게 조금 생산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1933년에는 쌀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우편 통신도 굉장히 미개했는데 이렇게 발달하고 또 철도가 사실 뭐 빈약했는데 이렇게 발달하고 선박도 빈약했는데 이렇게 발달했다. 그래서 조선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성 엽서를 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산미 증식이고 누구를 위한 교통의 발달이고 누구를 위한 선박의 발달이었겠습니까?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들이 조선의 쌀과 조선의 한화, 조선의 교통을 발달시킨 그 교통 량과 또 선박을 가지고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간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대 음식에 대한 조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조사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구원 중에 한국에서 식품 영양학 박사를 한 일본인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일본에 그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수탈에 대해서 조사하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록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 날 오셨어요. 왔는데 그날 발표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그대로 다 발표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위해하지 않을까. 또 자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했고 사실 근데 학자들은 그런 감정의 문제에 치우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확하게 당신이 조사한 걸 밝히기를 원했는데 그 여인이 끝내 많이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발표 전에 굉장히 그 우리한테 먼저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 한국을 침탈하기 전까지 일본에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침탈 가운데 한우 맛을 본 일본인들이 한국의 한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한국의 한우가 도대체 몇만 마리가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그 통계를 잡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한우 뿐만이었겠습니까? 군산항은 아주 그 미국의 그 스탈의 창구의 역할을 했었죠. 네, 이게 이제 그 근대 조선의 모습입니다.